바퀴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바퀴가 휠과 같이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있다. 세상 위험한 물건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뒤로 넘어와서 차를 넘어와가지고 드라이버 머리 쪽으로 온 거예요, 바퀴가. 그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그냥 닿으면 일단 머리가 남아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헬로가 버텨준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걸어놨죠. F1만큼이나 유명한 게 바로 또 이제 르망 24시 아니겠습니까? 박 기자님, 르망 24시 어떤 경기죠?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계속 경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도나요? 네, 계속 돕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잖아요. 근데 선수가 하나가 아니고요. 일단 3명의 선수가 번갈아 뛰는 거고요. 사실 르망 24는 되게 상징적이고 유명한 경기라서 다들 아시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구 레이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차가 얼마나 버티느냐 하는 레이스인데 요 24시 말고 사실은 6시간에서 8시간 하는 경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F1도 그랑프리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를 이제 합산해가지고 시즌 챔피언 결정을 하듯이 르망 24시도 그 내구 레이스 여러 경기 중에 사실 하나인데 6월경에 보통 하죠. 너무 유명해서 다른 경기는 몰라도 요 경기만 하는 이런 경기가 됐죠. 이 르망 24시라는 거는 모터스포츠 자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1906년에 최초의 그랑프리가 열린 도시 이름이 르망이에요. 그곳에서 프랑스 그랑프리가 처음 열렸고 그게 F1의 뿌리고요. 그 장소를 그대로 이용해서 24시간 경기를 17년 뒤에 만들거든요. 그게 1923년 르망 24시간 경기고 그래서 F1 드라이버들은 거의 다 르망 24시간에 나갔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르망 24시간은 그 역사와 전통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옛날에 초창기 모터스포츠가 다 도시간을 달리다가 이걸 서킷으로 돌는 것의 첫 번째 경기 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정말 WEC에도 한 8경기, 9경기 있는데 좀 미안한 얘기로 8경기, 9경기 다 잘해서 챔피언이 돼도 르망 24시간 우승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년, 재작년이 다 페라리가 르망 24시간만 우승했어요. 그리고 뭐 토요타라든가 다른 데 잘해봤자 사람들 다 페라리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망 24시간이 대단한 것도 있고 대회 규모 자체가 또 말도 안 되게 대단해요. 특히 그 오프닝 행사만 보시면 돼요. 개막식을 보면은 F1 그랑프리는 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없고요. 그냥 원탑으로 장엄하고 멋있고 올해 참가자가 60세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189명 드라이버 그 60세대를 쫙 세워놓고요. 189명에 도열을 하고 그러면 꽉 차요. 진짜 그 긴 1km가 넘는 메인 스트리트 차면은 거기에 처음에는 트로피를 차에다가 싣고 딱 보여주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럼 다 차려 타고 이제 지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르망 24시간은 무조건 24시간 보는 경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스타트하고 끝나는 건 봐야 돼. 르망 24시간 관중들은 어떻게 봐요? 뭐 컵라면 먹으면서 보나? 뭐 어떻게 봐요? 자기 캠핑카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 막 바베큐 장비랑 텐트랑 다 챙겨와가지고 그냥 진짜 축제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기자다 보니까 브랜드 초청을 받아서 가요. 아우디가 출전할 때도 있고 포르쉐가 출전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브랜드에서 이렇게 VIP 통을 지어놔요. 그럼 저희는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뭐 하면서 이렇게 중계 화면 보다가 궁금하면 나가서도 봤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약간 록 페스티벌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맞아요. 그거예요. 하루 자면서 이렇게 놀면서 하루 종일 노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국내 모터스포츠를 즐기실 때도 페스티벌을 간다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서 각 잡고 모든 결과를 보겠다가 아니라 이걸 그냥 즐기다가 오면 되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르망 24시만의 어떤 승부를 가르는 독특한 요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완주를 해야 되고요. 맞아. 그 2016 르망 24시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토요타가 정말 르망 24시간 우승을 하고 싶었어요. 얘네들이 항상 그 챔피언십은 가져가요. 그런데 르망 24시간 우승을 못해서 안타깝다가 2016년에 한번 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랩을 시작하는 순간 피니시 라인을 딱 통과하고 이제 한 바퀴 돌아오면 돼. 근데 딱 거기서 차가 멎은 거예요. 그리고 리타이어 했어요. 이거는 2등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토요타가 최근에 광고에 썼어요. 우리는 이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터스포츠에 투자하는 회사다. 우린 포기 안 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피릿으로 하는 게 이제 르망 24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국계 선수로 유명한 한세용 선수도 여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너무 잘했는데 특히 올해 한세용 선수가 트랙 레코드를 세웠거든요. 하이퍼폴이라고 순위 정하는 걸 할 때 하이퍼폴 1에서 여태 하이퍼카 기록 중에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3명이 하잖아요. 하이퍼폴 2에 다른 드라이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위 결정할 때는 팀메이트는 8등을 한 거예요. 제일 빠른 차인데 그거를 또 스타트에서 2시간 동안 4등까지 끌어올렸거든요. 한세용 선수가. 이제 드라이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차의 문제가 하나하나 생겨요. 이런 거 고치는 게 계속 생겨요. 그거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완주하는 거.
라고 하는 거죠. 그 완주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면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여기 포기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르망 24시간은 하이퍼카가 최고 클래스고 LMP2는 그 바로 아래 레벨이에요. 올해 또 이제 현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LMP2에 출전을 시켰거든요. 결과는 중간에 안타깝게 경기를 포기했는데 하이퍼카에 우승을 해야 르망 24시간 종합 우승이 돼서 그걸 내년에 할 건데 내년에 하이퍼카에 갈 안드레 로터러까지 태우면서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LMP2만 나가는 경기들에서는 지금 우승도 2번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프랑스 한번 가도 될까요? 네, 좋은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르망 24시간에서 바로 우승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0%보단 높아요. 네, 0%보단 높죠. 출전을 하면. 출전을 못하면 0이죠. 저는 그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0%를 0이 아니라 1로 1을 10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게 20, 30이 되겠고 100은 아무도 못 만들어요. 또 WEC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BOP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밸런스 오브 퍼포먼스라 그래가지고 좀 너무 튀는 잘하는 친구들에게 제한을 살짝 걸어주는 건데 이런 부분은 또 정치적으로 잘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터스포츠예요. 지금은 페라리가 잘하고 있죠, 정치를. 네. 비포장 도로에서 엄청나게 긴 거리를 질주를 하고 이런 모터 스포츠도 있지 않겠습니까? WRC만의 어떤 특징, 묘미 어떤 걸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WRC 같은 경우는 같이 출발하진 않아요. 이거는 정해진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얼마나 빠른 기록으로 통과하느냐. 그 기록을 계속 누적을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까지는 정해진 트랙을 돌잖아요. 얘는 일반 도로도 돌고요. 그리고 비포장 도로도 돌고요. 달려야 하는 도로가 굉장히 특이해요. 갑자기 막 동물이 지나갈 때도 있고 뭐 진짜 별의별 상황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코드라이버가 있죠. 드라이버는 운전을 하고요. 코드라이버가 미리 그런 상황들을 다 숙지를 해놓고 옆에서 말로 알려줘요. 그럼 그걸 듣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드라이버가. 그러다 보니까 더 흥미진진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말한 경기는 약간 가속도에 뭉클함이 있다면 지금 이 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버의 순간 대처 능력과 그다음에 차가 저걸 버티나? 부딪힌 상태로 계속 가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냥 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재미가 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말끔하게 출발했던 차가 들어올 때 되면 막 걸렉장처럼 돼 있고 막 그 랠리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그 여정을 말하거든요. 가는 여정을 서비스 시간이 아니면은 드라이버들이 직접 내려서 수리하고 타이어 갈고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페셜 스테이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SS 막 이렇게 붙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사이 구간도 직접 이동해야 돼요. 어디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가 직접 공공도로를 갈 수 있는 그걸로 직접 가서 출발해야 돼. 이걸 못하면은 그것도 실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도로가 상대적으로 적고 비포장이 훨씬 많은데 그 비포장이 눈일 수도 있고 물도 있고 험하다면 험한 곤란하다면 곤란한 일은 다 생기는 그게 랠리이기 때문에 모터스포츠에 어떻게 보면 날것의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있고 대표적으로 올해 르망 24시간 우승한 로버트 쿠비짜가 F1에서 정말 최고의 챔피언 유망주였다가 원래 페라리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하거든요. 그게 랠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고요. 그리고 WRC가 매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다른 모터스포츠는 관중석이 있고 서킷이 있잖아요. 거기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근데 이 랠리는 사람들이 도로 지나가는데 옆에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서서 막 구경해요. 차가 뒤집어지면 사람들이 와서 같이 뒤집어주기도 하고 40년 전에는 그 제한이 없던 그룹 B 시대가 정말 야만의 시대거든요. 관중도 말이 안 돼가지고 다 들어와 있었어요, 트랙에. 그러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듯이 차가 오면 드라이버는 비켜줄 거라고 믿고 달리는 거예요. 가끔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사망사고가 나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WRC는 주로 어떤 거에 강한 팀이 승리하는 경향이 있나요? 저의 좀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WRC에 가끔 그 미칠 듯이 혼자 잘하는 레전드가 몇 명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세바스티안 오지에라고 말도 안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고 사실 이전에 미친 듯이 잘하는 레전드의 계보가 좀 있어요. 랠리 특화 드라이버가 좀 강하게 있군요. 그럼요. 특히 이제 북구 드라이버들, 프랑스나 북구 국가들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드라이버들이 정말 잘하고요. 아, 그럴까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스노우모빌 볼던 친구들 그러네. 미끄러지는 데서 속도를 빨리 내는 거에 이미 몸에 어릴 때부터 새겨진 겁니다. 잘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있으면 보통 이기는.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듣고 싶은데요. 르망 24시나 WRC에는 현대차가 계속 도전을 하는데 F1에는 참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좀 현대는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내수 시장도 적고 이 작은 나라에서 3위? 가끔 소름 끼칠 때도 있거든요. 현대 입장에서는 자기네 차를 쓸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일단 이번에 이제 르망 24라던가 그 하이퍼카 가는 것도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차가 더 좋게 만드는 거로 시작을 해서 아예 근본적인 기술 개발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그 르망을 했으니까 뭐 다음에는 F1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는 계속 갈 거고. 저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르망 24시간 같은 경우가 WEC가 편입되면서 약간 대중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됐거든요. 심지어 경쟁력 있는 팀이 한 팀밖에 없는 걸로 2년을 했어요. 르망 24시간이. 그래서 망할 지경까지 갔다가 진입장벽을 갑자기 확 낮췄어요. 3, 4년 전에. 그 하이퍼카 탄생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입장벽을 확 낮춰주니까 웬만한 매뉴팩처러는 다 도전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 현대가 좀 예, 기회를 잡은 그러니까 거니까. 현대가 선택을 한다라기보다는 상대가 이제 얼마나 매력적이냐, 얼마나 접근할 만한 상대냐인데 지금 접근할 만한 상대가 된 거예요. F1도 진입장벽을 낮춘다고는 하는데 이거보다는 아직 많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포르쉐 같은 경우가 모터스포츠에서 정말 한 끝발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F1에 잠깐 왔다가 빠졌다가 이번에도 그 레드불이랑 같이 F1에 나오려고 하다가 그게 엎어진 게 그게 2년 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좋은 파트너를 구하는 정말 좋은 기회가 없으면 F1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이번 기회로 이 매력적인 모터스포츠가 한국에서도 더 대중화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렇게 모터스포츠에 입문하면 쉽게 빠져들 수 있고 더 재밌게 처음에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약간 꿀팁 이런 거 하나 주신다면. 그 우리나라 사실 경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슈퍼레이스랑 현대 엠페스티벌이랑. 근데 우리나라 경기를 일단 보면 예선 때라던가 미리 가서 인사를 해볼 수도 있고 팬이에요 하면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드라마를 알고 그 선수가 어떻게 올라왔고 뭐 어떤 특징이 있고 보면 재밌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 선수고 내가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엠페스티벌 더 재밌는 거는 내 차가 거기서 뛰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내 차가 저렇게 해볼 수 있나? 그런 재미.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의 가까운 거리를 이용해서 좀 접근해봐라. 네네네. 저는 한 3단계 정도 3단계, 생각을 하는 게 3단계. 일단 1단계는 쉽습니다. 모터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서킷에 간다. 가서 현장에서 본다. 2단계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가속도를 본인 차로는 보통 잘 못 내요. 그런데 프로 드라이버 옆자리에 앉아서 트랙에서 체험할 수 있는 택시 타임이 있어요. 이걸 해보시면 몸이 이미 기억을 할 거예요. 넌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그래서 저는 택시 타임 기회가 있을 때 잘하는 드라이버 옆에서 한번 느껴보시길.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내 차를 가지고 트랙에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 코너에서 1km 더 속도를 내고 1m 더 늦게 브레이크 밟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준비하는 과정을 체험을 해보면 어떤 모터스포츠를 봐도 정말 아 저게 대단한 거구나.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3단계를 추천합니다. 근데 서킷 타보는 거 너무 진입장벽이 좀 높아서. 아 돈이 필요합니다. 네. 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느낌이셨는지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기자님. 저는 사실 모터스포츠 얘기를 이렇게 따로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 생각 못 했었거든요. 이 영화라는 게 나오면서 좀 더 관심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대중들이 보는 영상에서 모터스포츠 얘기를 좀 해보고 좀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뿌듯한 자리가 아니었나. 저는 일단 유튜브에서 정말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봤던 우리 곽재식 교수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키미 라이코넨을 사랑해 주시고 제 책도 구입해 주셨던 박 기자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얘기가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마토크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도 뜨겁고 알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